관점으로 작전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니까 넘어가도 좋아. 그런 거 괜찮아. 수능에서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1, 2, 3, 4면은 30분 만에 우리가 컨트롤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일종의 우리의 재산이고 돈이야. 돈이 3,000원 쓰면 3,000원에 맞게 뭔가를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4일을 버텨야 돼. 그럼 3,000원을 한꺼번에 써버릴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일면 잡고 내가 어떤 거 끝까지 풀하겠다는 사람은 3,000원을 그냥 하루에 그냥 다 써버리고 3일은 굶겠다는 거지. 시간도 돈이니까 이걸 시간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내가 그냥 아주 넉넉하게 잡았을 때 5분, n 6분, n 7분이야. 그러면 18분이야. 넉넉하게 좀 잡다. 좀 가혹하게 잡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12분을 남겨야 한 문제당 4쪽에 있는 문제를 풀 때 3분이 하는데 3분 그치? 그 정도 집중력은 돼야 되거든? 일과를 풀 때 3분은 있어야 돼. 물론 나는 엄청 빠르다. 그래도 수능은 소중하니까 12분 확보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18분의 컷을 찍겠다. 그래서 K1 볼더라도 그 문제가 어려운 시험이고 쉬운 시험을 생각하지 마. 일단 18분의 3면 끝을 가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일단 넘어가. 일단 3면까지 18분을 가지고 3면을 지내고 12분으로 내가 4면의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워서 K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니라 수능으로 가기 위한 연습용 점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저 작전 시간 할애에 대한 작전을 세우시는 걸로 활용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자기후도 저번에 했던 파트의 파동까지 일단 가서 전반사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사. 근데 문제 개수가 전자기후도 한 문제 나오고 파동도 뭐 전반사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잠깐만 보면 저번에 몇 쪽부터 하면 되냐면요. 162쪽 펴주세요. 162쪽. 162쪽에 전자기후도 162쪽에 8번부터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예. 지금 지금 했으니까요. 그렇죠. 1시간 정도 하고 시험을 봐야겠죠? 네, 오늘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치? 좋아요. 자, 이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여기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약간 바꾼 건데 전자기후도는 자속 변화 유리다. 두 가지 스타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와 OD를 P가 지날 때 흐르는 유도줄로 세기는 같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갔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속 변화율이 똑같은 거죠. 자속 변화율. 그럼 화면을 보고 자, 수능은 좀 학생 친화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D와 OD를 지나는 모습을 그려주었다. 이 기출은. 그래서 보시다시피 따로 여러분이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요때 그럼 자속 변화를 쓰는 거 봐봐. 가장 일반적으로 요때 자속 변화 쓸 때 요거를 비제로 들어가는 비제로 다 읽었잖아.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 이렇게. 이게 자기장을 좀 대수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플러스 비제로를 플러스 1이라고 해. 이렇게. 그럼 모르잖아. 이 모르는 영역은 자기장을 정의해야 될 거 아니야. 영역 3을. 영역 위에 써주는 게 좀 좋겠죠. 가독성을 위해서 정보들을 분산시키지 마세요. 그냥 Z라고 해. 왜 Z냐 하필이면. B라고 자꾸 쓰시는데 B는요. 간섭 효과가 있어요. B제로하고. Z는 XY축에 X와 Y에 우리가 즐겨 쓰는 변수들이 다 활용되고 있으니까 공간 좌표상에서 Z라는 걸 따와서 이 변수로 쓰는 게 훨씬 약간 이질적인 게 훨씬 내가 구해야 될 타겟으로서 느낌이 옵니다. 그럼 요때 요 순간에 ing죠. ing 자속 변화를 하고 요 순간에 ing 자속 변화율이 같다는 겁니다. 부호까지 통째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플러스라는 거는 그 부호가 확정이 되는 거죠. 유도전류가 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자속 변화가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것들의 부호는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어쨌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조건인 거지. 같다는 것만 주면은 이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데 저까지 친절히 알려준 거야. 근데 사실 이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같다는 것만 해볼게요. 뭐가 같은 거야? 자속 변화율이.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돼. 수능 시험장에서 자속 변화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이게 이게. 그러면 난 나름대로 어떤 내가 개념을 써야 할 때 이 이름, 네임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임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니까 네임을 적을 때 이렇게 5글자 쓰고 싶으면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델타 써도 되고 해볼게요. 여기서 변 하나를 1이라고 쳐요. 마이너스 1을 버리고 있는 중, 마이너스 1을 버리고 있는 중을 어떻게 표현해요? 플러스 2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1을 버린다는 건 플러스로 바꿨어야 되고요.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 플러스 1을 취하고 있죠. 이번에선. 그럼 플러스 1을 취하고 있고 그럼 플러스 3이 되죠. 도합.
여기서 뭐예요? Z를 취하고 있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C선을 다 주시는 거죠. 이게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을 하나 버리고 있어. 떠나잖아. 떠나고 있으니까. 그럼 Z를 버리고 있다. 그럼 플러스 1을 버리고 있다. 마이너스 Z를 버린다. 마이너스 Z. 빈 허공이잖아. 그럼 이게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2Z가 4니까 Z는 뭐죠? 2Z가 마이너스 하죠? Z는 뭐죠? 마이너스 2B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도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요변 보는 방법도 있고 연습을 해야 돼. 하나 가지고 답을 냈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볼게.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 이번에는 요게 가장 일반적이고 요거는 확정된 건데 요거를 그러니까 전부를 이게 균일한 자기장이라고 가정을 해. 영역 2와 영역 3이 마치 하나의 균일한 자기장을 가정했을 때 이 전체 영역의 평균 자기장을 ZY 뭐 W라고 합시다. Z라면 이제 W. 그러면 아주 좀 더 심플해져요. 똑같은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들어갈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2개를 버리고 그럼 플러스 2죠. 그리고 자 길이가 2짜리인 변이 W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럼 EW를 주워 먹는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EW를 버린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개수가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 그럼 W는 뭐지? 자, 근데 W는 반은 플러스 1이고 반은 뭔지 모를 영역의 평균 자기장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저것들을 평균, 반반씩 섞었기 때문에. 그럼 한쪽은 플러스 1인데 배수를 하지 말고 기하로 평균이 마이너스 0.5가 나왔다는 건 다른 쪽은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1.5만큼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럼 뭐죠?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곳은 마이너스 2다. 똑같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두 개의 영역을 하나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의 방법을 여러분이 다각화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쌤은. 자, 그러면 이런 연습도 필요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쭉 가가지고 답은 그거 다 그려놨죠, 쌤이. 답 그려놓은 건데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라 수능 볼 때는 되게 꿀 조건이거든. 그럼 얘가 여기 진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2D부터 그렸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이게 저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요 6D라는 건 얘 폭이 2D이기 때문에 6D에 있다는 건 얘가 떠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간이 여기고요. 요 순간이 여기입니다. 그쵸? 근데 요 순간에서 얘 초기 자속 제로일 때 제로인 순간 자속은 빵이죠. 다 나오고 나서 파이널이라고 할까? 6D 좌표를 써줄까요? 6D일 때 자속도 빵이죠. 일관성 있게 이것도 마이너스 2D일 때 자속. 이게 처음하고 나중이란 소리죠. 그럼 여기서까지 자속 변화가 없죠. 근데 유도전류는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율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속 시간 그래프의 도함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함수의 밑면적은 바로 이걸 적분한 거잖아. 이거 수학에서 많이 해봤지. 이건 뭐야? 그 시간 구간의 자속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더 어려우니까 유도전류는 우리말로 쓰는 게 더 낫겠지. 어릴 땐 너무 수능에서 갈 때는 유도전류는 뭐야? 자속 변화율. 자속 변화율이 y축에 있는 그래프의 시간에 따른 이 밑면적. 이게 시간이 아니고 거리인데요. 시간이 아니고 거리. 근데 이건 시간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 왜? 무슨 운동이니까? 등속도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도전류 시간 그래프와 똑같은 특성이 있어. 그냥 자속 변화에 비례해. 근데 자속은 어떨 때는 나오는 쪽으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들어가는 쪽으로 변하기도 하거든. 부호까지 고려해야 돼. 이 면적은 뭘까요? 0이 되면 0.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 면적이 플러스 2면 요거 합쳐서 반드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자속 변화 위아래 면적은 빵이야 돼요.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답에다가 우리가 살짝 적어. 얘가 대신 조건이 있어.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고 여기도 비어 있다면 이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정적분은 0이다 이 소리예요. 자속 변화율의 시간 적분이니까 자속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위아래 넓이가 똑같은 것도 1번부터 5번까지 오지선다 풀 때 그것 중에 솎아내고 확률을 좁힐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 확률을 좀 더 높이는 거. 지금부터 그 방법을 좀 많이 알려줄 테니까. 그 다음에 전자교도 한 문제에 반드시 나오고
이게 사면에 좀 나오지만 자기화도 별개로 나오잖아. 자, 아직 기본적인 개념이 안 된 친구들 위해서 이 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전자기요도가 아니라 뭐다? 자기화. 그러니까 자기 역선이 있기만 하면 자석이 아니었던 물체가 자석이 되는 현상이니까 강상반. 그럼 자기화 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다. 원자 자석이 없다. 이게 바로 반자성이에요. 이 텅 비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기출문제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도깨비 뿔처럼 어떤 화살표 같은 거 없어. 큐피드 화살처럼 화살표 같은 거 없이 그려지기도 해요. 근데 S극이 있다는 건 S극 쪽으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자기장을 줬다는 거고, 그러면 이 N극이 이 화살표 쪽을 바라봐야지 외부 자기장과 같은 쪽으로 자기화되는 건데 반대를 바라보고 있잖아 N극이. 그러니까 반자성인 거지. 또는 S와 S끼리 청력이니까 반자성이다. 근데 치우면 사라져. 다시 사라져. 이게 반자성이야. 꼭 기억해. 그러면 이거는 상자성일까? 이게 상자성 아니야. 상자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잖아. S극이 만든 외부 자기장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있잖아. 그러면 상자성이라면 이쪽에 무슨 극이 바라봐야 돼? 그렇지? 이렇게. 또는 인력. 이거 바꿔주세요. 그래야 얘가 상자성이 됩니다. 상자성은요 어떻게 되냐면 치우면요 사라지지 않아요. 흐트러져요. 알겠죠? 흐트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만 바꿔주면 얘는 상자성이 됩니다. 그럼 얘는 강자성일까요? 일단 여기서 인력이 작용하는 건 오케이 인정. 그리고 치워도 어때? 유지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예스라고 하면 좋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요. 강자성이 되려면 이런 구역이 있어야 돼요. 구역.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사각형은 아니고 이런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구역. 이걸 무슨 구역이라고 하지?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얘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자석이 더 많아야 돼요. 많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특징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강상반 이렇게 모형으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겠어요. 1번만 일단 우리가 원하는 반자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같이 뭔가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없는 전자기도 조건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말을 이렇게든 저렇게든 돌려서 말해. 그러니까 이런 돌려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되고, 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조건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지, 여러분만의 너만의 자신만의 언어로 이걸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P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이겁니다. 등속으로 가죠. 유도전류가 플러스 Y로 흐를 때가 있고 마이너스 Y로 흐를 때가 있는데 시간비가 2대1이래. 그러면 일단 요 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 동안을 생각해 볼게요. 어디로 흐를까요? 이때는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점 자속이 많아지니까 들어가는 걸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오른손을 써야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자세 포지션 봐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왼손만 안 쓰면 돼. 그럼 마이너스 Y로 흐르겠지. 그러면 0, 3D. 두 번째는 여기 지나갈 때죠. 여기 이렇게 P가 3D, 6D 갈 때 6D에 꽉 쳐져 있어도 되고 5D이기 때문에 밖에 있어요. 6D에 아니다. 요 길이가 5D니까 여기서 5D까지 가는 동안은 2번에 있는 이 들어가는 자속을 먹어치우겠죠. 그럼 들어가는 자속이 많아지면 나오는 자기장을 유도전류가 만들려고 하니까 플러스 Y로 흐르겠지. 그럼 얘가 일단 3D에서 5D인데 이왕이면 요까지 더 가는 거 해볼까? 여기까지 들어와도 6D까지 가도 들어가는 거 먹고 나오는 거 버리면 이건 들어가는 쪽에 자속변하니까 나오는 자기장 만드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6D까지라고 하면 돼. 물론 크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 앞에 게 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죠? 6D와 9D 사이에서도 자속 변화가 들어가는 쪽이었다고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눈치를 채는다니까. 요 말이 뭐야? 요때도 플러스 Y로 흘렀다는 거야. 플러스 Y로 흐르는 이유가 뭐야? 들어가는 쪽으로 자속이 변하니까. 근데 들어가는 걸 버리고 있잖아. 그런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걸 더 많이 주워 담으면 되겠지. 그럼 들어가는 걸 더 많이 주워 담는다는 건 뭐지? 여기도 들어가는 거 맞지만 더 강하다. B보다 큰 자기장이 있다. 이 소리겠죠? 맞아요?
그래야 들어가는 걸 왼쪽 변에서 하나 버리더라도 이쪽에서 두 개, 세 개를 먹으면 들어가는 자속 변화를 얻는 효과가 똑같잖아요. 그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3번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 B보단 큰 자기장이 있다. 그 얘기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니은번 해볼게요. 7D를 통과할 때가, 그럼 7D를 통과할 때 포지션을 7에서 4를 빼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7에서 5를 빼봐. 7에서 5를 빼면 뭐지? 오른쪽 변의 위치는 7인데 왼쪽 변의 위치는 뭐다? 2D다. 이게 7D를 지날 때야. 그럼 얘를 그냥 대수적으로 다뤄.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럼 수능에서 이걸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쓰는 건 어리석지. 그냥 2라고 해. 이렇게 쓰란 말이야. 어? 뭐 3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 7D를 통과할 때 그럼 뭐예요? 이때잖아. 그럼 플러스 1을 버리면서 마이너스 1을 취하니까 플러스 1을 버리면서 마이너스 1을 취한다. 한 마이너스 3 정도 자속 변화를 갖겠네. 5.5D. 5.5D는 오른쪽 변이 5.5D니까 5를 빼면 0.5D 걸치고 있잖아. 그럼 5.5D와 0.5D 걸치고 있으면 약간 밑으로 마이너스 1개를 주워 담고 플러스 1개를 버리니까 얘는 그냥 한 방에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죠? 그러니까 유도전류의 방향은 똑같지만 크기는 앞에 게 큰 거죠? 해주겠어요? 파악했어? 선생님 말? 이렇게. 그래서 요걸 빼야 돼. 왼쪽 변의 위치를 탐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앞에 7에서 5를 빼서 2D 간다. 그 정도,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어 나올 때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16번 한번 해보시고, 기출문제 하지만 또 16번도 꼭, 나머지는 괜찮아. 그냥 편하게 넘어가도 돼. 자, 파동의 진행과 굴절로 들어갈게요.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파동의 진행, V는 F람다 쓰는 거, 그거 하나 나온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거 준비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초만 한번 다져볼게. 파동이 뭐가 있다, 뭐 이런 걸 다 여러분이 막 뭐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소리하고 빛은 확실히 알아둬야 돼. 그치? 소리, 빛, 물결파. 자, 소리는 앞으로 갈 때 이렇게 흔들어요. 그러니까 X방향으로 진행하면서 X방향으로 흔들고요. 빛은 X방향 가면서 그거의 수직이 뭐 3차원이니까 Z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Y방향으로 흔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쨌건 이렇게 흔드는 놈이건 이렇게 흔드는 놈이건 파장이라는 건 다 있어. 여기서는 파장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이렇게 묘사가 되고 여기서는 파장이 이렇게 조밀한 것과 조밀한 것 사이 반복되는 무늬의 패턴, 그 길이가 한 파장이야.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간격이 넓은 게 하나 끼어 들어가지만 이걸 종파, 횡파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이거예요. 모든 파동은 1주기에 한 파장가. 여기다 숫자를 1주기에 한 파장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거꾸로 다른 식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주기 동안 2분의 1파장가 또는 4분의 1주기 동안 4분의 1파장가. 요 앞에 넘버가 똑같아, 개수가. 자, 그리고 요렇게 주기의 역수를 따로 이렇게 빼내서 뭐라고 바꿔? F라고 하는 거야. F는 넘어가도 불변이야. 빛의 색깔이, 빨강 빛의 색깔이 넘어가도 안 바뀌듯이, 소리의 높낮이가 안 바뀌듯이 진동수는 다른 소리가 있고 다른 빛이 있지만, 가령 뭐 자외선이 여기 있잖아요. 자외선도 적어보시고, 이쪽엔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고음보다 더 높아서 안 들리는 소리 뭐라고 하지? 초음파 적어보시고, 이 지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적어. 자, 지압이라고 생각하지 한 번만 적어라. 알았지? 알겠니? 초음파 돌고 다니는 거 소리야. 너무 높아서 안 들리는 거야. 파란색보다 더 진동수가 거의 안 보여. 자외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민이도 적어. 이건 적어야 돼. 왜냐면 수특에 나온단 말이야. 수특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수특 볼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느려요라는 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인상적인 거 하나만, 시험에 나올 거 하나씩만 선생님 적어주는 거예요. 요거 넘어도 있어요? 그럼 또 꼭 이거보다 낮은 소리도 있나요? 있지. 빨강보다 작은 진동수의 전자기파 있나요? 뭐 있어요? 적외선, 적외선이 있잖아요. 소리는 요 정도만 알면 된단 말이야. 소리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지? 물질이 있어야 돼. 자, 물질이 있어야 된단 말은 진공에서는 전달이 안 돼. 근데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전자기파니까 진공에서도 잘 전달돼. 동그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저거는 반응 속도 문제란 말이야. 저기 1번에 딱 나는 누구는 한참 생각하는 친구도 있으면 이거는 1페이지에서 그냥 자기 기선제 하는 거야. 저 몇 가지 저거 체크해두면 되는 건데. 약간 지금은 뭐냐면 좀 빠르게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좀 알아야 될 것들을 빨리 정리해두는 작전으로 가셔야 돼요. 자, 파동의 속력이 매질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걸 그럼 모든 파동 다 외울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왜냐면 속력을 알아야 굴절 방향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속력이 빨라지면 각도가 커지고 속력이 느려지면 각도가 작아지거든요. 줄파는 그냥 뭐 줄의 굵기나 팽팽함인데 물결파 꼭 기억해요. 수심이 깊을수록 빨라.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소리. 자, 소리는 보시면 기체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수록 빨라요? 고체. 고체가 빨라. 그렇죠? 빛은 고체보다는 어디? 텅 빌수록 빨라. 그렇죠? 이 정도는 동그라미 한 번씩. 본성이 달라서 그래. 본성이 달라서.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좀 빨라. 그렇죠? 근데 요건 공통점이야. 공통점 하나만 기억해둬. 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따뜻한 공기에서 빠르다는 공통점 하나는 기억해놔. 나머지는 다 반대야. 근데 요거는 똑같단 말이야. 요거. 그러면 시험에 틀리게 나오겠죠. 이런 건. 또 한 번 더 물어볼 개연성이 있다니까. 나머지는 다 반대인데 반대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거는 매칭시키는 게임이에요. 뭐냐면 A 파동하고 B 파동이 만들어졌어. A 파동은 줄을 위아래로 흔들었어. 어디로 가? 얘가 파원이라고 적으세요. 파원. 손은 그냥 손이 아니야. 팔을 만드는 흔드는 곳이지.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디로 흔들어? 이렇게 흔드는 거야. 흔드는 방향이 어때요? 다르죠? 파동을 만들어낸 건 파원이라고 보통 S1, S2라고 하는 거예요. S라고 쓰는 게 파원을 말해요. 무언가가 때리고 있거나 흔들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앞으로 가죠. 흔들리는 방향은 수직하죠. 이걸 무슨 파라고 그래? 횡파라고 그래. 횡파. 횡파. 얘는 앞뒤로 흔드는데 가는 게 앞으로 가죠. 얘는 종파라고 그래. 근데 X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건 다 X방향 진행이에요. 파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모든 파동은. 근데 진동 방향까지도 X방향인 게 있어요. X방향으로 진동하는 게 종파고요. 진동은 Y방향으로 하고 X방향으로 전달되는 게 횡파예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 얘가 지나가면서 흔드는 모습을 둘 중에 하나가 말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매질 입자는 A에서 만든 파동을 딱 받으면 어느 쪽으로 흔들리게 돼 있다고? Y방향.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 동그라미 Y. 이 파도가 지나가면 여기 있는 매질 입자는 어디로 흔들려? 앞뒤로. X방향으로. 그래서 X. 이 Y축에 있지만 이게 세로축이라고 돼. 세로축. 세로축에 X를 기술한다. 이렇게. 이건 종파. 요거만 매칭시켜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누구고 제가 누군지가 어디 있느냐. 요 세로축에 있다니까. 그건 알아두세요. 요거 나올 확률이 꽤 크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알겠지만은 이번 연력학도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나와서는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억지로 무리수로 넣잖아요. 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알아내는 사람이 이겨요, 무조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자, 이런 매질들을 알아면 우리가 이것들 때문에 속력이 바뀔 때, 속력이 변할 때, 이 페이지만 오른쪽만 정리하고 좀 쉽게. 각도가 변한다. 각도가 변한다. 이게 꺾인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굴절이라고 하는데 아주 쉬운 게 속력이 변한다 그러면 증가한다. 그러면 각도도 증가해. 속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각도도 감소해. 아주 쉬워요, 특징이. 그럼 예를 보자. 각도가 감소하는 게 책에 나오죠. 자, 책에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각도가 오른쪽 요거 확대할게. 요거 봐. 여기서 식을 입사가 굴절각 모르면 무조건 틀려. 여기는 뭐가 입사각 뭐가 굴절각인지 모르면 무조건 틀려.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파도의 면, 마루를 연결하는 선이나 면, 파면이라고 그래. 책에 있는 거 봐봐. 이게 보통 실선으로 하게 마루야. 이 사이에 점선도 그어주면 골이라고 하는데 점선 안 그어줄 수도 있어. 꺾였지? 파면이 꺾였지? 자, 그럼 이거는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야. 매질 1과 2의 경계. 경계일 때는
파면과 경계 사이의 각. 입사하는 파면이고요. 얘는 굴절하는 파면이거든요. 하지만 파면은 파면이죠. 이게 입사각이야. 이게. 이거 보면 돼. 각도가 줄었네. 예. 각도가 I. 줄었네. 그럼 속력이 준 거야. 그럼 정확히 몇 대 몇으로 줄었어 할 때는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라는 걸 씁니다. sin I, sin R의 비율만큼 줄었어. 근데 이걸 계산하진 않아요. 계산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면 많이 각도가 많이 작아졌겠네. 이게 V1, V2의 속력비다. 꼭 알아두시고 매질이 정해져 있으면 이거 고정돼 있어요. 매질이 정해져 있으면 고정돼 있고 요놈의 값을 증가시키면 적당히 얘가 따라 올라와줘서 이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일정. 매질에 의해서 결정된 속력비가 각도의 사인 값 속에 늘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지. 요거를 증가시키면 또 따라 올라와서 물론 항상 얘가 작으면 늘 작겠지만 비율은 유지된다. 알아두시고요. 이걸 1, 2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1, 2. 근데 이걸 이렇게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모양이 아주 더러워집니다. V2하고 매칭되는 게 I1이고요. V1하고 매칭되는 게 뭐죠? R2가 되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게 곱셈형태로 쓰면 좀 좋겠는데 이거하고 반비라는 개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 굴절률. 굴절률 쓰면은 반대기 때문에 그냥 1번의 굴절률, 2번 굴절률 쓰면 딱 깔끔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그 식이 두 개 있는 게 사실 두 개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야. 알겠죠? 굴절률 큰 게 속력이 작은 거야. 자, 두 번째는 파면과 90도로 들어와서 파면과 90도로 꺾여나. 이게 진행 방향이야. 자, 진행할 때의 방향이 주어질 때는 각도를 찾을 때 법선을 세워야 돼. 법선을 세워놓고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다. 똑같아 어차피. 이게 똑같아.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 똑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 찾을 때 흔들리면 안 되고 굴절의 법칙을 굴절률 곱하기 사인값, 각도의 사인값 하면 돼요. 중요한 게 평행층 정리인데 N0에서 N1, N2로 가는데 평행하대. 그럼 이게 사색칠을 해.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여기다 점을 한번 찍어볼게. 내가 굴절식을 써볼게. 들어온 쪽에 N0 각도 찾아. 곱하면 돼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해. 분수로 쓰는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 각 R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응되는 건 N1이잖아. N1 sin R 곱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굴절 법칙을 점 찍는 곳에서 굴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점 하나마다 이 식 하나가 나와 항상. 그러면 시험 볼 때 내가 무슨 식을 세울지 모른다 생각하지 말고 꺾이는 점을 찍어. 그럼 여기 식 하나가 나와. 이렇게 생각해. 식 한번 써볼까요? 뭐죠? N1 사인인데 요 각이 뭐예요? 스타 표시하세요. 요 각이 뭔지 스타 표시. 이게 스타가 뭐가 돼요? R이 되도록 하는 게 무슨 기하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 평행하다는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 평행하지 않으면 이게 R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R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원 내부에서도 이게 평행층과 똑같이 첫 번째 굴절각이 두 번째 입사가 같습니다. 이런 눈치를 채야 돼. 그게 왜 그렇게 모양이 나왔는가? 요거를 R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꺾여 나가는 건 N2로 나가지 않습니까? N2 and sin 45. 적으면 돼요. 점 하나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야 A는 B고 B는 C다. 그럼 뭐야? 3단 논법. 이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이건 이거다. 뭔 말이야? 딱 보면 이거 뭐가 그려져? 변환해봐. 자료를 변환해봐. 이거 보면 뭐가 보여야 돼? 뭐 상관없이. 이 식이 뭐야?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N1 건너뛰고 바로 다이렉트로 뭐하고 뭐 붙여라. N0하고 이거 딱 제거하고 N0, N2를 그냥 접합을 해. 그럼 이 식이 성립하는 건 뭐예요? 60으로 여기서 날리면 이쪽으로 몇 도 꺾인다? 45도 꺾인다는 소리야. 60을 넣으면 작겠네. 60으로 들어오면 45도로 간다. 이게 보장이 된다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빗금 싹 쳐주세요. 책에도 쌤이 빗금 안 쳐놨지? 그 책에다 빗금 쳐버리면 여러분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그 낑긴 거 있잖아요. 이거 그쵸? N1층. 살짝 샤프로 빗금 쳐서 그거 없이 다이렉트로 그냥 그 삭제해버리고 딜리트 키 눌러버리고 UR에 붙인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은
파동의 굴절의 예시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그 진술은 누구의 어디서 어디로 가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 제가 적어드렸죠. 그걸 한 번씩은 읽어주세요. 알았어요? 파도의 방향이 해안선에 나란해지는 거는 수면파가 깊은 데서 얕은 곳으로 올 때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볼게. 하나만 해볼게. 파도의 파면이 해안가로 올수록 해안선에 나란해진다. 딱 나왔잖아. 수능 시험 문제에서 발문이. 그럼 이게 나와야 돼. 선생님 봐봐. 누구의 이렇게 써야 돼. 굴절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냥 굴절이 아니라 누구의.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 소리의 굴절. 홀로렌즈는 빛의 굴절. 신기루 누구의 굴절이야? 신기루. 빛의 굴절 이렇게 나와야 돼. 파동 이름을 앞에 세워서. 이거 설명해 볼게. 이게 모래사장이야. 이게 바다야, 바다. 근데 있지, 모래사장에 바닷물이 이렇게 채워졌다는 건 뭐죠? 여기가 높이가 같다는 거죠. 그쵸?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깊어지잖아. 등 수심선, 그러니까 등 수심이 일정한 지점들을 연결한 선, 등 수심선을 상상해 보면 요거하고 비슷해, 평행해요. 좀 가다 보면 여기 좀 깊어지고 여기도 깊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점선을 따라서 바다로 갈수록 깊어진다고 쳐. 그럼 수면파가 어떻게 올지라면 상상해 볼 수 있겠지. 솔직히 멀리에서 파도가 꼭 해안선을 따라 올 필요가 없어요. 파도의 방향이 해안선을 나란할 필요 없어. 파도가 이렇게 올 수도 있어. 저 멀리에서는. 이거는 파면이야. 그럼 이 파도의 진행 방향은 이것과 이렇게 수직하게 잡을 수 있겠지. 진행. 우리는 진행이 익숙하니까 진행을 해볼게. 오지? 그럼 법선을 긋게. 얕아졌어. 수심이 깊어. 점점점 얕아져. 그러면 속도가 느려져서 이렇게 꺾여. 각도가 줄어들어. 그럼 여기 똑같은 각으로 부딪혀서 칠게. 또 느려져. 점점점 각이 줄지. 또 느려져. 그러면 이 진행 방향이 거의 법선과 나란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이 밀려 들어오는 파도의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파면을 그리면 파면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모래사장에서 파도를 볼 때 우리 쪽으로 밀려오는 거품을 봤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수면파의 굴절, 물결파의 굴절은 수심이 얕을수록 느려지는 수면파의 특징 때문이야. 이렇게 알아두세요. 요거 시험에 요거 하나만 내가 찝어줄게. 요거 알았어요? 나올 확률이 꽤 커요. 감각적으로. 자, 얘들아 10분만 쉬어. 지금 10분이니까 20분에 시작하자. 그렇지? 10분만 쉬었다.
근데 그 65를 잘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될 걸 내가 한번 이것도 꼭 하고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실제로 아까 구평도 분석해 보면요, 별거 없어요.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다른 과목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나중에 해설 강의 들어오면 아 내가 저걸 왜 틀렸지? 다 그런 문제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코어들을 꼭 정리하겠다. 65일 동안 그 생각만 하세요. 어차피 내가 모르는 범주까지 안 나오니까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표현의 번역이나 해석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헷갈려서 틀리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확실하게 마음을 단돌이 하는 게 중요하죠. 결단이 필요해. 결단. 좀 집중해서 읽으면 되는 걸 대충 읽어서 막 누가 크다 누구보다 크다 이걸 대충 읽지 않겠다, 이런 느낌. 자, 172쪽 보시고요. 이 그림은 0초일 때 파원에서 일정한 진동수로 흔들었다는 소리예요. t초 동안. 그러면 위치 변이는 첫 번째 그래프의 특성은 파동의 모습이에요. t초 후. 0초일 때만 해도 이 공간에는, 이 공간이죠,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t초 후라고 써요. t초가 지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어디서 만들었어? 여기서. S라고 써보세요. S가 만든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시간이잖아. 시간. S에서의 진동이야. 진동. 어떻게 흔들었어?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파동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겁니다. 진행해 온 거죠. 그러면 맨 먼저 흔든 게, 이게 먼저 쓰세요. 시간적으로 앞서는 게 먼저라고 하고요, 우리는. 자, t초는 나중이죠. 1번 써보세요. 맨 먼저 흔든 1번 진동이 매질을 따라 이동해서 여기 와 있어요. 자, 저 1번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알겠지? 제가 형이야, 형. 지금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요 놈 있죠, 요 2번이 지금 막 만들어진 놈이야, 파원에서. 동생이에요. 파동을 볼 때 이 진동의 순서가 시간적으로 앞선 놈이 만든 진동이 파원에서 제일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소리를 냈어, 내가. 소리. 그럼 가만히 나는 앉아서, 여러분 생각해봐. 가만히 앉아서 수능 만점, 수능 만점이라고 소리를 너희들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외쳤다고 해봐. 그러면 당연히 수라는 소리를 먼저 냈겠지. 그런데 친구가, 여기 친구가, 여러분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리를 낸 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근데 여러분이 낸 소리가 파동으로 가지. 여기 친구가 여기서 들어. 그럼 친구는 뭐부터 듣겠어? 내가 수능 만점. 그럼 저기 있는 친구가 어떤 소리부터 듣겠냐고. 수부터 듣겠지. 그러니까 수가 먼저 와. 수, 능 이렇게 온다니까. 만점 이렇게 온다니까. 이렇게 꼬리 표시. 물론 이게 음소 단위로 치게져요. 음소 단위로. 그러니까 수, 시옷이 우보다 앞서겠죠. 스우 이렇게 되니까 발음할 때. 별거 아니에요. 순서가 헷갈리는 거예요. 소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소리고 파동이다. 파동은 내가 말한 것이 제일 먼저 말한 게 제일 멀리 가, 먼저 간다, 앞서 간다, 그 소리예요. 헷갈린 친구들 이렇게 한번 직관을 좀 연결시켜서 기억해 보시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걸 한 번 진동한다고 그래. 한 번 진동. 이렇게 손으로 해봐. 한 번 진동 이거야. 그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T는 10번 흔든 시간이야. 뭐라고 하면 10번 흔든 시간을 너희들이 물리적용을 해봐. 10주기. 10번의 진동을 만들어낸 시간은 10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기호가 T는 주기 아니에요? 그거는 자의성이 있는 거지. 어떤 출제한 T를 주기라고 안 쓰고 10주기라고 쓴 거야. 그럼 질문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주기는 뭔데요? 자, 인지 부조화. 평상시에는 T가 주기라고 믿었던 친구들한테는 이건 되게 곤란스러운, 좀 고통스러운 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따져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겠어요? 조심하시고. T가 무조건 주기를 나타내는 기호로만 쓰이지 않겠죠. 제발 조심할 때 내가 물어볼게. 진동수 써보세요. 진동수는 주기의 무슨 수? 역수가 뭔데? 곱해서 뭐를 만들어내는 수? 2를 만들어내는 건 뭐야? 이게 보기 선지 근의 중에 하나 들어가면은 이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시험 문제가 별거 아닙니다. 근데 10개의 진동을 했다면 10주기 동안 몇 파장이 만들어져요? 파장 몇 개 만들어져요? 요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 10파장이 있어야 돼. 확인해 볼게. 파장을 세볼게. 하나, 둘, 셋. 이거 세봐. 파장 세봐요.
하나, 둘, 셋. 요 매질 3에 들어있는 파장을 세보라니까. 요거 몇 분의 몇 개, 요걸 못 세면 안 돼. 몇 분의 몇 개? 4분의 1개야. 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 3과 4분의 1을 통분해봐. 13개 파장은 3번 라벨을 꼭 붙여주는 거 이렇게. 알겠어요? 요 매질 3에는 4분의 13 파장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매질 2에. 하나,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하고 4분의 1이지. 4분의 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몇 개 들어가 있겠어? 맞춰봐. 이 개수들을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 10. 10은 4분의 얼마야? 40. 맞지? 4분의 40이 돼야 돼. 개수가.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춰봐. 이게 4분의 얼마지? 30이지. 4분의 뭐가 들어가야 돼? 10이 들어가야 돼. 이 사이즈로 2분의 5파장이 들어간다는 소리지. 근데 연속성에 따라서 2분의 5파장 그러면 이게 몇 파장이니 요게? 이게 2분의 1파장. 요게 5개가 들어가야 돼. 샤프로 끊어주세요. 2분의 5파. 딱 맞잖아. 이렇게.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 수능에서는 이거 비율을 물을 확률은 거의 없고 파장이 가장 긴 게 뭐니? 가장 긴 게 람다 1이야 람다 2야 람다 3야. 힌트. 모두 L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있지. 그러면 L이라는 공간 속에 마리수가 많이 들어있으면 파장 한 개의 사이즈는 어떤 거야? 작은 거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큰 놈이 람다 1의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뭐죠? 람다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 두 번째 람다 3가 그 다음 작고 제일 큰 게 누구죠? 람다 2. 제가 물어볼게. 파장의 대소는 무엇의 대소와 일치해? 속력. 알겠어요? 속력은 V1에서 제일 빠르고 V3가 자 굴절률은 누가 제일 커요? 굴절률은 속력과 무슨 관계야? 반비례. 알겠어요? 이거 굴절률 쓸 때는 요거를 1, 3, 2 그대로 쓰고 뭐를 바꿔주는 게 효율적이야? 이게 되게 발산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계산 안 해도 좋은데 대소 비교 반드시 해야 돼. 예제 2번. 예제 2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여기서 그래프를 완성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러분 책에 나름 뭔가를 적어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기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거 물어봤어요. 그 밑에 그림 있지. 0부터 3초 동안 마루가 몇 개 지나가?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0부터 3초 동안 x 이퀄 그 6m를 통과한 아니다. 7m, x 이퀄 7m를 통과한 마루는 몇 개야? 이걸 물어봤었어 기출에서. 그럼 7m를 통과한 마루의 개수를 세고 싶어. 몇 초 동안? 몇 초 동안 했어? 3초 동안. 샵 3을 봐. 파란색 글씨. 그럼 어떻게 그걸 하느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 파동의 진짜 문제풀이 비밀 알려줄게.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여러분 책이 저보다 훨씬 깔끔하지. 이거 여러분 책에 그림을 그려준 게 제가 더 이렇게 나왔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3초 동안 7m를 지나간 마루의 개수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0초잖아? 앞으로 얘를 지나갈 놈들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앞으로 여기를 지나갈 놈들, 간 놈들이 아니라 갈 놈들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여기 스탠바이에서 쫙 밀려가잖아. 드르르 흔들면서. 컨베어 벨트 같은 거거든. 그럼 이거 손을 딱 거. 그럼 3초를 딱 봤잖아. 요거랑 매칭 시켜야 돼. 주기가 2초니까 3초는 몇 주기. 이렇게만 바꾸면 몇 주기야? 2분의 3주기 동안 모든 파동은 몇 파장 달려와? 2분의 3 맞춰줘. 몇 파장? 알겠습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야. 시험 문제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몇 주기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분의 3 파장을 대충 말해도 돼. 자, 여기 3파장 사이즈가 얼마죠? 여기 3파장 사이즈가 3이야. 그러면 여기서 한 파장을 일단 잡아볼게. 3만큼 잡아볼게. 여기가 한 파장이야. 아유 소리. 7에서 3을 빼면 얼마야? 한 파장이지? 아니지. 요거 바로 뒤에 있잖아.
요점을 잡아야지. 사지 사. 그치? 그럼 여기서 한 파장을 잡아야 되는데 요게 한 파장이 돼 안 돼? 어? 이 한 파장이 돼? 아, 요게 반 파장이 돼 안 돼? 얘들아, 2분의 3 파장에서 지금 우리가 한 파장을 일단 분리해냈지? 그럼 몇 파장 더 잡아야 돼? 이렇게. 한 파장 여기 있어. 이 뒤에 2분의 파장, 2분의 파장 돼 안 돼? 안 되지. 한 파장이 3인데 1은 3분의 1 파장이지. 모자라잖아. 이쪽에서 좀 더 끌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디쯤이겠네? 이렇게 잡아주면 돼. 정확하게 안 해도 되고. 파장 개수를 세는 똑같아요. 한 파장이 3인데 1m는 3분의 1 파장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한 2분의 파장보다 작잖아. 그럼 이쪽 매질에서 일부러 가져와야지. 그럼 이렇게 해서 박스를 쳐. 이렇게. 요 놈이 지나가는 시간이 3초인 거야. 쭉 지나가. 이 기차가 쭉 지나가는 시간.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놈들이 마루가 몇 개 있는지가 답이야. 몇 개 있어요? 실선 몇 개 있어요? 2개.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게 한번 툭 건드려주면은 당황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시간은 몇 주기, 그럼 파동도 파장도 몇 개 딱 맞춰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3번 샵에 선생님이 따로 그림을 카피해가지고 복붙해서 한 게 기차가 지나가듯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리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넘어갈지를 박스만 치면 되는 거지. 실제 풀 때는. 그렇죠? 이제 3번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3번은 이거는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물인데 왕창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물인데 왕창 틀리게 하는 문제들은 개념을 잡은 사람은 맞추고 못 잡은 사람은 틀린다는 소리죠. 여기는 깊어요. 유리판 쪽은 얕아요. 유리판만큼 두께만큼 물은 보세요. 왜 뭔 말이냐면 유리판을 깔았죠. 여기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게 깊다는 소리잖아. 여기서부터 이게 얕다는 소리지. 별거 아니야. 물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잖아요. 평평하지 수면은. 별거 아니죠. 여기는 빨라요. 여긴 느려요. 어떻게 나오느냐? 빠른 쪽은 파장이 길어요. 긴 파장. 자, 유리판 쪽으로 넘어가면 파장이 짧아져요. 작은 파장. 그럼 이건 빠른 쪽이고 느린 쪽인가 파장 보고 사이즈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각도도 그걸 반영해야 되잖아. 자, 파면과 경계가 이루는 각, 이게 큰 각이에요. 어울리죠? 요게 작은 각이죠. 파면이 좀 어긋나서 그랬네. 요게 파면이고 요게 경계잖아. 요게 작아 보이죠? 요게 작아. 그러면 정확하게 속력이 몇 대 몇이야? 써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써요? 굴절로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비율로 써볼게요. 여러분이 이쪽에서 읽은 사인 세타 1하고 이쪽에서 꺾여 나온 파면이 경계와 이루는 각도 세타 2는 이게 크면 이렇게 크게 써. 크게 써 글자를. 아 빠르다. 그럼 파장이 긴 거 큰 놈하고 써 이렇게. 자 현실적으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틀리지 않으려면 글자 크기라도 크게 써. 크면은 알겠어요? 거기다 기호를 써놓고 크다 작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3은 1보다 커. 이렇게 쓰란 말이야. 괜히 이렇게 썼다가 틀리지 말고. 글자 크라도 크게 쓰라고.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유리판을 회전시켜 세타원의 크기만을 증가시킨다. 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람다완을 결정한 건 뭐냐면 V는 F 람다잖아. 람다완의 정의는 한 번 흔드는 시간 동안 그 매질에서의 속력으로 달려간 거거든. 깊은 곳의 속력은 커. 얕은 곳의 속력은 작아. 근데 한 번 흔드는 시간은 넘어가도 바뀌지가 않아.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유리판을 회전시킨다고 해도 뭐는 안 바뀌어요. 유리판을 회전시켜도 뭐는 안 바뀌지? 수심이 깊어서 빠른 거하고 수심이 얕아서 빠른 것은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상수야. 그리고 주기를 바꾼다는 말은 없어. 이것도 그대로 고정을 시켰어. 그러면 뭐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 분수값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파장도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얘를 세타1을 그럼 어떻게 증가시켜요?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회전시키면 세타1이 커지죠? 보내는 방향도 그대로예요. 이 유리판을 돌려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자연스럽게 세타1이 커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것도 조금 커져요. 대신 얘를 넘진 않아야 돼요. 알겠어요? 다른 건 안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른 건 안 바뀌어.
그럼 답은 다 일정하는데 뭐만 증가하니? 세타2가 증가하고 요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아셔야 돼. 이거 자칫하면 더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깊이. 다음 페이지.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보다는 굴절은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와. 기본적으로. 크다 작다. 거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물고기죠. 기. 물고의 아니가 물고기. 자, 우리가 그러니까 물이 있다 칩시다 이거야. 물. 그냥 이거는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실제 물고기의 위치고요. 이게 액체 A를 채웠을 때 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액체 A, 액체 B, 액체 B를 채웠을 때 겉보기에 떠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액체 사실 이 물고기가 민물 물고기인지 소금물 물고기인지 모르니까 그 액체 뭐 물이긴 하겠지만 A.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물보다는 소금물이 조금 더 떠 보인다. 소금을 탔기 때문에 물 분자 사이에 소금이 또 껴 들어갔잖아. 빛의 입장에서는 달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물론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이 가정을 했어 선생님이. 그럼 봐봐. 어떻게 이렇게 떠 보이는 걸까? 겉보기 있다는 건 실제 없다는 거야. 여기 만져봤자 물고기 안 잡힌다는 거죠. 여기 있지 물고기는. 그치? 어떻게 떠 보이는 거지? 그 메커니즘 설명해 볼게요. 일단 B에서 보였다. B라는 액체를 채웠을 때 B에서 보였다면 물고기가 마치 여기 있는 양 빛이 사람 눈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이거부터 긋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점선을 긋는 이유가 실제로 이렇게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요 줄기밖에 없어. 요거라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 여기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줄기 빗자락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실제 얘는 여기서 점 찍어. 굴절한 거야. 알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니까 점선으로 처리해야지. 실제로 빛이 진짜로 진실은 뭐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이게 굴절이에요. 그럼 여기다 법선 세워봐.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각도가 커졌다는 건 속력이 어떻게 된 거야? 빨라진 거죠? 근데 이 떠 보이는 게 심해지면 어떤 거예요? 더 많이 꺾인 거죠. 굳이 작도 안 해도 돼. 그러면 항상 이걸 그리는 습관을 해놔. 가장 빠른 건 공기. 꼭 기억해. 공기보다 빠른 건 없어. 그러면 B가 느린 건 인정? 근데 A는 더 심하게 그 경향성이 나타나니까 더 느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굴절률이 큰 건 누구예요? A 하면 되는 거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속력 대소 그래프 꼭 그려주는 습관. 이제 5번은 여러분 거기 해설 보고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쭉 가가지고 6번 한번 볼게요. 6번. 6번 데이터가 그냥 툭 떨어져서 여러분을 흔들 가능성이 꽤 커요. 이 데이터 자체가 표로 나오는 게. 왜냐면 이 데이터를 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계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계산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최소한의 정보는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눈금이 안 보여요. 눈금이 끊어졌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빌미 되지 말고 대충이라도 우리가 대충이라도 그럼 내가 뭐 자 없어도 내 키로 대충 뭐 알고 다니잖아. 이 보시면요. 공기에서 A. 그럼 공기에서 A. 공기에서 B. 감이 안 오면 이렇게 말하나 적어. 입사각은 들여보낸 각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보자. 점 찍어, 요 점 하나 찍어. 그래프는 점이야. 그래프를 통으로 보는 게 아니야. 예시를 해볼게. 40으로 보냈어. 한번 작도해봐요. 40으로 보냈어. 40은 45도보다 좀 작지. 이렇게 보냈어. 그럼 똑같이 40으로 보냈어. 이 자료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한번 이걸 상상하면서 실험을 많이 해보면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지는데 근데 꺾이고 나서는 B 쪽에는 뭐 20은 확 준 거죠. 이 법선에 바짝 달라붙었다는 소리예요. 많이 수그렸다 느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공기보다 B로 가면 확 느려지는구나 적어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작아지긴 했는데 조금 작아졌으니까 약간 수그렸구나 이렇게 이런 느낌을 잡으실 줄 알아야 된다니까. 나중에는 저걸 그리지 않아도 요것만 봐도 그걸 할 수 있어. 그래프 울렁증 있는 친구들은 이 점을 찍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계열이 나오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무리 각 60 다음에 뭐야?
70이지. 70 뭐야? 80. 90이 뭐야? 92.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비스듬한 각이다. 거의 90. almost 90. 역진성을 생각하면 이 90으로 들어 보내서 어디로 꺾이는지를 보는 건 그쪽으로 거꾸로 보냈다면 이쪽으로 나온다. 이거 무슨 각 상황이지? 거의 무슨 각 상황이니? 임계각이야. 거꾸로 유추하는 거야. 임계각을 찾아봐. 교향성. 그럼 여기 거의 수렴하는 각이 50도 또 적어보시고 얘가 거의 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맞아요? 여기 임계각이 있어. 임계각이 뭔데? 전반사 일으키기 위한 최소 입사각. 단 전반사가 되게 하려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공기에서 이렇게 보내서 전반사 안 돼.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보내야 돼. A에서 공기로 보낼 때 전반사 기준은 임계각 1번은 50도쯤이고 32도다. 뭔 소리예요? 굴절률 차, 속력차가 클수록 임계각은 어떤 경향이 있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 특징을 꼭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자꾸 적어 보셔야 돼요. 그런 자세로 자꾸 모든 상황을 봐야 아 이게 맥이 똑같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건 할 필요 없고 전반사로 그냥 바로 가죠. 전반사.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왜냐면 오늘 전반사까지 좀 어차피 한 문제밖에 안 나와. 186쪽. 전반사는 지금처럼 굴절의 확장판인데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서는 전반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86쪽 보시면 이 물질에서 공기처럼 이렇게 요 그림 보세요. 그러니까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0도로 입사시키면 0도로 가죠. 이게 0도 입사각이에요. 조금씩 커지죠. 그러면 어떤 각 정도가 되면 이쪽이 먼저 앞서서 커지니까 얘가 먼저 90도가 될 때 이게 임계각으로 부딪힌다. 이거 꼭 기억해. 임계각으로 부딪힌다고 그릴 줄 알아야 돼. 경계를 따라간다. 이거 별표나. 임계각으로 부딪힌다고 하는데 그림 안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90도로 굴절한다. 요거보다 1도만 크게 보내도 무슨 반사 돼? 전반사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굴절을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그럼 임계각을 구하는 공식이 있을까? 제가 아까 변화 잡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에서 변화 잡는 게 뭐예요? 이 동그라미 친 두 개에서 변화 잡는 게 뭐예요? 두 매질. 그럼 두 매질에 의한 속력 B. 그쵸? 그걸 반영하는 게 뭐라고 했어? 각도의 사인 값의 B가 안 변해. 그러면 공기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인 45와 위아래 바꿔 쓸게요. 물질 쪽에서 이루어지는 30도의 이 비율이 뭐를 반영해? 공기에서의 속력과 물질의 작은 속력. 이게 크기를 보면 돼. 사이즈가 작으니까 작은 거겠지. 큰 거냐 큰 거겠지. 이것이 바로 뭐야? 결국 한쪽에서는 90도가 될 때 다른 쪽에서는 몇 도로 보내야만 했니를 임계각으로 정의한다면 이것의 공식이 이거야. 이게 다름 아닌 뭐지? 속력 B야. 또 바꿨으면 이게 무슨 율의 B라고 써도 돼요. 굴절률이 작은 게 누구지? 굴절률이 큰 게 누구야? 바꿔 써야죠. 그래서 임계각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임계각 공식은 사인 세타 90을 쓸 필요가 없잖아. 이거 숫자 1에 불과하니까. 두 매질의 굴절률의 큰 거분의 작은 거. 이게 임계각의 사인 값의 공식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이가 크면 분자는 작을수록 분모는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지겠죠. 차이가 클수록 작아진다. 그러면 그 밑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 아닙니까? 9평에 나온 게. 봐봐요. 이거 맨날 수업하면은 집중력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9평에? 전반사 기억나요 저거? 광섬유 내에서 자 광섬유는 가늘어요. 하지만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코어라는 것은 안쪽에 있어요. 이게 코어라고 적어보세요. 코어는 굴절률이 커요. 여기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유리층을 클레이딩이라고 합니다. 클레이딩은 굴절률이 작아요. 그럼 코어에서 클레이딩 쪽으로 임계각보다 크게 보내면 전반사인데 지금 임계각 상황이지 전반사는 아니잖아. 일단 굴절을 비교해봐. 공기보단 클레이딩보단 코어가 커. 전반사로 바꿔봐봐. 전반사로 바꾸는 방법. 계산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입사각을 증가시킨다? 틀려요. 해볼게요. 커지죠? 얘도 커져. 근데 여기서는 작아져. 그럼 어떻게 돼? 바깥으로 새. 이렇게 됩니다. 전반사 안 됩니다. 꼭 그려보셔야 돼요. 샤프로. 알았죠? 어떻게 해야 돼? 자, 하얀색처럼 해볼게. 빨간색. 오히려 여기서 입사각은 줄여야 됩니다.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도 따라서 작아지죠? 여기 부딪힐 때는 더 눕혀 부딪혀요. 그럼 I2보다 큰 각으로 떨어지니까 무슨 반사가 돼? 전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입사각 I1. 이 입사각은 어디서 어디로? 공기에서, 코어에서 클리딩의 입사각이 아니라 공기에서 어디로? 코어로 보낼 때 입사각을 어떻게 해야 돼?
감소시켜야 됩니다. 별표 알았어요. 여기 시험 문제잖아 이번에. 코어의 굴절률 N한만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바꿔칠 수 있다면 굴절률이 큰 놈이 좋겠어요? 작은 놈이 좋겠어요? 코어는 굴절률이 클수록 좋아요. 굴절률이 크다면 속력을 많이 느려지게 한다는 소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보냈다 할지라도 얘가 가는 것보다 더 확실히 각도가 줄어든 상태로 부딪히겠죠. 안 그러겠어요? 확 느려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큰 놈을. 근데 이 증가는 뭐도 가져올까요? 이 경계에서 임계각을 감소시킵니다. 왜? 큰 굴절보다 작은 굴절이 임계각인데 큰 놈이 더 커졌으니까.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거는 웬만한 각으로 다 전마사 된다는 소리니까 무조건 전마사가 되죠. 그럼 클레딩의 굴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작은 놈은 더 작게, 큰 놈은 더 크게 해야 전마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임계각이 작아지니까요. 자, 이거 적어주시고 이거는 뭐를 감소시켜? 임계각 감소 효과가 확실하게 있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거 두 개 묶어주시면 이거 두 개는 무슨 효과도 덩달아 있어요. 얘네들은 코어에서 클레딩 쪽으로의 무슨 각? 입사각을 뭐해? 증가시켜요. 알겠죠? 아니 지금 입사각과 임계각이 같아가지고 전마사가 안 됐다면은 임계각은 떨어뜨리고 입사각을 증가시켜야 합격을 시킬 거 아니에요. 맞잖아. 요거 두 개의 변인 조작은 코어에서 이 경계죠. 클리딩으로 넘어갈 때 입사각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주고요. 요거 두 개, 요거는 그 두 개가 겹쳐요. 2번은 양다리 걸쳐. 임계각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게다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전반사를 얻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색깔 펜으로 적어놨잖냐. 그치? 뭐는 I2가 입사각이고 세타 C가 임계각이야. 꼭 정리해. 4번 문제 볼게요. 시험을 또 봐야 되니까. 4번 문제는 풀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을 하도록 합시다. K 볼 때 이따가 저기 5분, 7분, 8분 규칙 그거 딱 지켜. 아, 아까 5분, 7분, 8분이 아니라 5, 7, 8 맞나? 근데 다시 내가 적어줄게. 이거 4번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에는 선생님이 아무것도 책에 적었지? 책에 있을 거야. 이 화면에는 없죠. 이런 데서 놓치기 쉬운 게 뭐죠? 요런 거. 요거는 그림에 있으니까 이걸 안 읽어도 그림 보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놓치면 안 돼. 무슨 가? 맞죠? 40. 맞아요? 40. 여러분 중요한 게 역진성이라고 생각해야 돼. 봐봐. 요렇게 들어오는 거 봤지? 그러면 샤프로 일부러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이 거꾸로 그리는 게 역진성이다. 그렇지? 그럼 제가 임계각으로 여기 이 각이 임계각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노란색 봤을 때? 작은 거지. 임계각이었다면 경계를 따라 갔겠지. 그러니까 얘는 임계각보다 작아. 다시 말해서 40 몇 도보다 42보다 작아. 그 다음 기하학도 할 줄 알아야 돼. 요 각도하고 요 빨간색 각의 관계가 뭐니? 더해서 90이 돼. 빨간색과 노란색은 더해서 뭐가 돼? 90이 돼. 그러면 합쳐서 90이 되는 두 개의 값 중에서 하나가 42보다 작다는 것은 이 빨간색은 뭐보다 크다? 48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겠지? 동의하세요? 근데 48보다 큰 각은 뭐보다 커? 뭐보다 크지? 세타 C라고 하는 42보다 크다는 게 자명하지? 따라서 무슨 마사 돼? 전마사 되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판단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른쪽의 설명은 뭐냐면 얘가 40도가 아니라 거의 얘가 80도에 가깝다고 해도 얘는 기껏해야 임계각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고개를 쳐들어도
42보다 작다는 건 자명하니까 여기 떨어지는 각은 물론 자가는 지겠지만 48보다는 크다 무조건. 그러니까 얘를 아무리 높여보내도 전반사는 보장이 된다 이 소리예요. 오른쪽 그림의 의미는. 그래서 이게 지금 40도일 때만 전반사 되는 게 아니라 뭐 80도로 디귿도 전반사 돼요.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른쪽 그림을 상상하라는 거죠. 자, 딱 접어놓고 자, 시험 K 17회를 꺼내도록 합니다.